1차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그 근처에 허수아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세워둔 이 허수아비에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2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떠돌았던 것입니다. 3차 사건의 범죄 내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원에서 남편을 만난 뒤 화성 태안읍의 집으로 먼저 돌아가던 24살의 주부 김씨가 범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길가부터 논까지 범인에게 끌려간 피해자. 범인은 성폭행을 한 뒤에 피해자의 목을 스타킹으로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모래자루가 쌓여있는 둥 밑에 유기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건 이듬해인 87년 4월 23일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시신은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요. 입에는 스타킹과 거들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속옷이 쓰인 채였는데 부패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신 근처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이 발견이 되면서 신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3차 사건 이후에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에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의 시신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범행 장소 근처에 유기를 했으며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양손을 결박했습니다. 4차 사건의 피해자는 블라우스로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었고요. 5차 사건의 피해자는 상의, 속옷으로 결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킹이나 목도리, 상의, 속옷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를 했으며 대부분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도 역시 피해자의 옷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사건 현장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안타깝게도 서로를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살인을 하는 방식 아니면은 그 살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뭐 전리품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독특한 자기만의 그 사인을 남기는 듯한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 원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과학 수사를 접하면서 그런 단어에 대한 개념을 뭐 예전부터 접하긴 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글 버전으로 좀 더 의미가 대체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면 뭐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해가 좀 편할 텐데 그런 외래어가 아직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의미의 상징성인가 아니면 좀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연쇄살인 용어 자체도 FBI에서 처음에 존 더글라스가 만든 용어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화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자료들이 한국보다는 영화나 미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마치 명사처럼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범행 수법입니다. 수법이고 그가 남긴 고유한 행동 이것을 이제 시그너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그너처를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한 10년 이상의 범죄 현장 경험이 없으면 찾기 힘들어요. 수법인지 또는 시그너처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구분하는 법을 설명드리면 수법은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수법입니다. 그런데 시그너처는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범행을 실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시그너처다. 3차부터는 그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을 이용해 갖고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1차, 2차는 이제 손을 이용한 거고 3차부터는 뭐 그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어떤 살해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춘재 범행 수법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소위 MO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범행 수법이 변해가잖아요. 범행 도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피해자의 의복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2차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춘재 이놈이 굳이 내가 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의복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자기의 성적인 환상을 더 크게 부각시켜 주더라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춘재는 피해자의 시신을 다른 곳에 방치하지 않고 사건 현장 근처에 유기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유기했는데, 이런 유기 형태로 범인의 어떤 상황, 당시의 상태, 그런 걸 뭐 쫓긴다, 그런 걸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춘재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가 많은 시간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살인의 환상을 충족시키고 나면 이후에 사망한 피해자는 물건처럼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죠. 4차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레이션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5월 한 신문사는 오리무중이란 제목으로 2단짜리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법과 유형의 범죄들이 나오고 있지만 요새의 수사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탄의 기사였습니다. 게다가 태안읍을 공포로 밀어넣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에 이미 있었던 일명 재래형 사건인데도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력을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에는 태안에는 치안은 없는가? 라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3차 사건 이후부터는 수사본부가 대폭 확대됐고 마을 방범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한때는 주민보다 경찰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사팀에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충청도와 강원도 등에서 차출된 유능한 경찰들이 배치됐고 당시 화성경찰서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일과 시간 후에 잠복 근무에 투입되거나 수사를 도왔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에 동원된 경찰력은 약 27만 명,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만 2만 1,000명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곳 근처의 주민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밤마다 순찰을 하기도 했고 여성들은 외출을 삼가했지만 사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 오는 날, 누군가는 빨간 옷을 입으면 살해당한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국 때문에 민생 치안이 불안했다는 한탄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공 수사를 해야 특진의 기회가 많아 강력 사건 등을 수사하는 일명 수사통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는 범인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범인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 정경들이나 의경들이 국가 행사에 막 동원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막 87년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뭐 역사상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동원되는 이제 인력들이 경찰 인력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혹시 이 이춘재 살인 사건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수사요원들은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인 경찰관들이 마구 동원돼 가지고 무엇을 수사할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냐, 이런 연쇄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개념조차 없이 그냥 예방이나 또는 언론에 나가는 것을 좀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을 비난한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이 뭐 과학수사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또 전문 인력이 수사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시국사가 계속 동원되고 있고 비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예방이나 발생하지 않는 거에 좀 급급하는 이런 그 환경들 때문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 연쇄살인이 계속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뭐 안타까움도 좀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보면 연쇄살인을 재래형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민국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김대두 사건도 이춘재 사건보다 훨씬 앞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당시 기자의 판단대로 이춘재 사건은 재래형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근데 뭐 재래형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를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그런 사건을 아마도 이랬을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이 좀 과한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남기 사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남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비 오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비 오는 날 범행이 이루어졌고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서울에서 벌어진 서울판 연쇄 화상 살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사실 정남규 사건에서요. 비가 오는 날은 전체 범행 중에 3분의 1도 안 됐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었던 사건이 부각됨으로 해서 비 오는 날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알려져 버린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괴담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비 오는 날이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만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범인은 벌써 잡혔을까요? 예방을 하기 위한 뭐 CCTV라든지 또는 뭐 각각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들이. 이런 그 수사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한두 건의 범죄로 체포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죠. 권 박사님이 퇴직하셨는데도 지금 우리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을까요? 퇴직과 관계없이 연쇄살인범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10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빨리 잡는 겁니다. 그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춘재가 그 범인으로 밝혀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날로 이제 돌아가서 범인 이춘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